7살 아이가 혼자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아버지는 다친 다리로 함께 갈 수 없었고 어머니는 노동단련대에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국경 경비대의 총, 얼어붙은 강물. 이 모든 것을 혼자 넘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아버지가 쥐어준 중국 돈 몇 장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남한에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때 그 7살 제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북쪽 끝, 두만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에서 살던 그 시절 말이죠.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두만 강물이 콸콸 흘러가는 곳이었어요. 봄이면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복숭아꽃 향기가 바람 타고 넘어오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던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배급이 나왔다고 하시던데 제가 태어난 90년대 중반부터는 완전히 끊겼지요. 우리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시다가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 뒤로는 일을 제대로 못하셨지요. 어머니는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옥수수나 감자를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마당도 단속이 심했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수시로 들이닥쳐서 물건을 빼앗아 가거나 벌금을 물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국경경비대 초소가 보이는 언덕 너머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도 구하기 힘들어서 나무를 주워다 떼야 했지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김장철이면 배추 몇 포기라도 담가주셨는데 할머니마저 굶어서 돌아가신 뒤로는 김치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옥수수 몇 알을 물에 불려 죽처럼 끓여 먹거나 풀뿌리를 캐다가 삶아 먹기도 했지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위대하신 장군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 옆집 아저씨가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잡혔다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쉬쉿 입만 막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왜 중국으로 가려고 했을까? 제 작은 머릿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시던 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며 장마당을 찾아 헤매셨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7살 아이가 무슨 큰 생각을 했겠습니까만 그래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들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초소의 붉은 불빛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오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버지가 절뚝거리며 문을 여는데 보이부 군인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군복에 총을 맨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집 주인 누구냐? 키 큰 군인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버지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흘째 소식이 없어서 그때 다른 군인이 비웃듯 말했지요. 모르긴 뭘 몰라. 장마당에서 중국 돈 바꾸다 걸렸어. 지금 구류장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건 알았어요. 군인들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솥뚜껑을 열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뒤졌지요. 어린 놈들만 남았구먼. 쯧쯧. 군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렇게 내뱉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요.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언제 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조금 있으면 온다. 걱정 마라.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건너편 할아버지도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지요.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그랬다잖아요. 누구 하나 잘못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연루될까봐 피하는 거였습니다. 북한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동네 반장 아저씨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당신네 집사람 노동단련대로 보내줬소. 석 달은 나올 수 없어. 노동단련대라는 게 뭔지 저는 그때 몰랐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한동안 못 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옥수수 알갱이 몇 개를 물에 불려 죽을 끓이셨습니다. 혜진아, 이거라도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는 항상 당신 몫을 저한테 주시곤 했지요. 엄마는 배 안 고파. 혜진이가 먹어. 그러곤 당신은 그냥 물만 드시곤 했습니다. 굶주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친 다리로 어떻게든 일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노동단련대 간 집에서 온 사람은 다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네에서 문제 있는 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강가에서 풀뿌리를 캐던 저는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쪽 마을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밥 짓는 연기였겠지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건너편엔 밥이 있을까? 그때부터 제 작은 머릿속에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굶어야 하는 걸까? 왜 엄마는 옥수수 몇 알 팔다가 잡혀가야 했을까? 왜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7살 아이가 무슨 큰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만강 건너편 불빛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노동단련대에 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기운을 잃어가셨습니다. 다친 다리에 염증이 생겼는데 약 한 알 구할 길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빠, 다리에서 고름이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괜찮다며 웃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던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때도 다친 사람들이 약 없어서 고생했다잖아요. 북한은 그때보다 더했습니다. 의사가 있어도 약이 없고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세상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북쪽 끝 국경 마을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바람까지 불면 뼈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연탄은커녕 나무조차 구하기 힘들었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산림 감시원들이 잡아가고 그냥 있으면 얼어 죽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추위에 떨며 잠을 자다가 깼어요. 이불 하나를 아버지와 함께 덮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얇아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옷을 벗어서 제게 덮어주셨어요. 혜진아, 아빠는 안 춥다. 너나 입어라. 하지만 아버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울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풀뿌리도 이제 캐기 힘들었어요. 눈이 쌓이면서 땅이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뭐라도 먹을 게 없나 찾아다녔습니다. 쓰레기 더미도 뒤지고 강가에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대문 앞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감자 서너 개와 옥수수 한 줌이 들어있었지요. 누가 몰래 갖다 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옆집 할머니셨을 거예요. 당신도 먹을 게 없으면서 우리를 몰래 도와주신 거지요. 그때 그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틀이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자를 아껴 드시려고 하루에 한 개씩만 삶아주셨어요.
그것도 제게 더 많이 주시고 당신은 조금만 드셨습니다. 아빠도 많이 먹어요. 제가 그러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빠는 배부르다. 혜진이가 먹어야지. 어느 날 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아빠, 아빠. 제가 흔들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한참 만에 눈을 뜨신 아버지는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대로 죽는구나. 엄마는 노동단련대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아빠는 병으로 쓰러지고 저는 굶어 죽겠구나. 7살 아이가 죽음을 생각하다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또 한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건너편 집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두만 강물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강 건너편 중국 마을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있을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그리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우리 모두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치는 방 안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그날 아버지는 제게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남쪽으로 가라고요.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밥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다. 혜진이가 학교도 다니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엄마도 돌아오시면 같이 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이 다리로는 못 간다. 엄마도 노동단련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 혜진이라도 살아야지. 제발 아빠 말 들어다오.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자식만이라도 살리려는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6.25 때도 그랬다잖아요. 부모는 남고 자식만 피난 보낸 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도 그런 심정이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중국 돈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광산에서 일하실 때 몰래 모아두셨던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가거라. 중국 가면 조선족 아줌마들이 있을 거다. 이 돈 보여주면 도와줄 거야. 며칠 동안 아버지는 제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을 어느 지점에서 건너야 하는지, 순찰대가 몇 시에 지나가는지, 중국 쪽에 도착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대에 계셨기 때문에 국경 지리를 잘 아셨거든요. 철조망은 이 부분이 좀 느슨하다. 여기로 빠져나가야 한다. 아버지는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하셨어요. 초소 불빛이 왼쪽으로 돌 때 바로 그때 움직여야 한다. 알았지? 7살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반장 아저씨가 다시 몰래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작은 배낭을 주고 가셨습니다. 아이 등에 메워라. 그리고 이건 조심해서 써.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손전등, 그리고 물병이 들어있었어요. 그 아저씨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엔 할머니 산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지요. 할머니, 혜진이 이제 떠납니다. 혜진이 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걸 들으며 저도 할머니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뛰어놀던 골목길,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언덕, 강가에서 풀뿌리 캐던 곳. 모든 게 마지막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못 올 곳이 될 줄은.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혜진아, 아빠 용서해라. 아빠가 무능해서 이렇게밖에 못해준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저 혼자 어떻게 가요? 무서워요.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어른이 저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혜진아, 남쪽 가면 꼭 살아야 한다. 공부도 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그리고 나중에 크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통일이 되면 말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작은 손에 중국 돈을 꼭 쥐어주셨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떠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절뚝거리며 저를 집 밖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하지만 저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어요. 대문 앞에 서 계신 아버지.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이별이구나. 아버지를, 이 집을, 이 고향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구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두만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언덕을 넘어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앞만 보고 걸었지요.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초소 불빛이 왼쪽으로 돌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다 들릴 것만 같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초소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지금이다. 저는 몸을 낮춰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땅바닥에 배를 깔고 팔꿈치로 몸을 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철조망이 코앞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지점을 찾았습니다. 철조망 아래쪽이 조금 들려있는 곳이었지요. 저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제 몸을 끌어당겨 그 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철조망 끝이 제 옷을 찢고 등을 긁어버렸어요.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기어갔지요. 무릎에서도 피가 났어요. 날카로운 철사가 무릎을 찔렀던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강까지는 아직 100m도 더 남았거든요. 저는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돌 뒤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때 갑자기 불빛이 제 쪽으로 휙 돌아왔어요. 초소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얼어붙었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눈도 감고 그냥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불빛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움직였어요. 이제 강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두만강.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강이었어요. 달빛에 비친 강물은 검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강에서 불어왔죠. 겨울이라 강물이 반쯤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엄마, 저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지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 다음엔 허리까지. 7살 제게는 강물이 너무 깊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 같았어요. 물살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두 팔로 물을 헤치며 나아갔어요.
그때 발이 헛디뎠습니다.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너무 무서워서 팔다리를 마구 휘저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때 제 손이 뭔가를 잡았어요. 강 가운데 박혀있던 나뭇가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물살을 헤쳐나갔습니다. 손과 발이 감각이 없었어요.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밑에 단단한 땅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왔어요. 온몸이 젖어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를 딱딱 떨었지요. 하지만 해냈어요. 강을 건넜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너편에 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저 너머에 우리 집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올 집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빠, 엄마 저 살았어요. 저 건넜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도 순찰대가 있고 잡히면 다시 북으로 보내진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젖은 몸으로 갈대밭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갈대밭 속에 숨어 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건 큰 착각이었지요. 온몸이 젖은 채로 밤새 떨고 있었더니 몸에 열이 났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목도 칼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배도 고팠고 어디론가 가야 했거든요. 저는 갈대밭을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중국 마을이었지요. 집들이 우리 동네보다 훨씬 컸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밭에서 일하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젖은 옷에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애야, 너 혹시 그 아주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조선족이셨던 거지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니 제 손을 잡고 빠르게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주머니는 문을 꽉 잠그셨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주셨습니다. 밥 먹어라. 아주머니가 밥 한 그릇을 내오셨어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얼마 만에 보는 쌀밥인지.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같은 핏줄이라고 이렇게 어린 것이 혼자서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도 북에서 넘어온 분이셨습니다. 몇십 년 전에 중국으로 시집와서 사시는 조선족이셨죠. 여기도 안전하진 않다.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해. 북에서 온 사람들 잡아서 다시 넘겨보내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또 숨어야 했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집 뒤편 작은 창고로 데려가셨어요. 여기 있어라.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그날부터 저는 그 창고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밤에만 조심스럽게 나와서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었지요. 아주머니는 당신 식구들도 먹기 힘든 형편인데 저한테 밥을 챙겨주셨어요. 우리 딸도 너만 했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셨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브로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남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돈이 있어야 해. 저는 배낭 속에 간직하고 있던 중국 돈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돈이었지요.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최소 몇 배는 더 있어야 하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보탤게. 이 애라도 살려야지. 브로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몇 달은 기다려야 해. 그날부터 저는 더 긴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숨겨주시면서도 늘 불안해하셨어요. 공안들이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 조심해야 해. 어느 날은 정말로 공안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집마다 수색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창고 안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집더미 속에 파묻혀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지요.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탈북자 숨겨주면 당신들도 처벌받아. 발소리가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공안들이 돌아간 뒤 아주머니가 창고로 오셨습니다. 괜찮니? 저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밖에 못 도와줘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창고에서 작은 감옥 같은 곳에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언제쯤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 아빠는 잘 계실까? 엄마는 노동단련대에서 나오셨을까? 7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떠나야 해. 드디어 때가 온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작은 가방에 먹을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혜진아, 남쪽 가면 꼭 잘 살아라. 꼭. 아주머니와 이별하는 순간 저는 또 울었어요.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도와주신 분. 당신도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지켜주신 분.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밤길을 따라 브로커와 함께 걸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감옥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깜깜한 밤길을 걸으며 다짐했어요. 꼭 살아남아야지. 꼭. 브로커와 함께 떠난 여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때로는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브로커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말하지 마라. 고개만 끄덕여라. 중국말 못한다고 들키면 안 돼. 며칠을 그렇게 이동했을까요? 어느 날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아주머니 둘,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저보다 조금 큰 언니 한 명. 모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는 함께 숨어 지내며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너 혼자 왔니?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7살이 혼자서 대단하다. 그 언니는 15살이었는데 부모님이 굶어 돌아가셔서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한 달쯤 지나서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간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야. 동남아시아가 어딘지도 몰랐지만 남쪽으로 간다는 것만 알았어요. 우리는 다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일은 매번 위험했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깊은 산속을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찢기고 벌레에 물리고 발바닥이 부르텄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순찰대가 쫓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이동하다가 드디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덥고 습했어요. 북쪽 추운 날씨에 익숙했던 저는 땀을 비오듯 흘렸지요.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요. 브로커는 우리를 한 목사님께 데려갔습니다. 한국 분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 목사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 대사관에 가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을 증명해야 하고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구나.
하지만 그 순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불법 체류자들 다 나와. 우리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지요. 너희 어디서 왔어? 비자 있어?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한국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서류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어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하셨지요. 며칠 동안 저희는 그 경찰서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북으로 보내질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지요. 두만강을 다시 건너는 꿈, 아버지가 우시는 꿈, 군인들한테 쫓기는 꿈.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대사관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함께 있던 언니도 아주머니들도 모두 우셨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혜진아, 잘 참았어. 정말 잘했어. 목사님도 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해냈다는 눈물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나라의 거리, 낯선 사람들, 낯선 간판들. 하지만 이제 곧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나라. 밥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다는 그 나라. 드디어 가는구나. 대사관 직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해요. 곧 비행기 타고 한국 갈 거예요. 비행기라는 것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차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큰 건물, 큰 비행기.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곧 이륙한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한국 가요. 거기서 꼭 잘 살게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꼭.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살 혜진이 북한 국경 마을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까지 왔던 그 긴 여정. 이제 마지막 구간만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희망으로, 자유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공항의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모든 게 너무나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혜진아,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대사관 직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지요. 군인도 보이지 않았어요. 총을 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도로에 빼곡히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요. 건물마다 간판이 반짝이고 신호등이 번쩍였습니다. 저기 봐, 편의점이야. 함께 온 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작은 가게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는 24시간 문을 연대. 언제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도, 언제든, 돈만 있으면. 며칠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에 국, 반찬이 4~5가지나 나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울었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돼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먹어야지.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7회 만에 처음으로요.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그때 알았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말도 다시 배웠어요. 북에서 쓰던 말과 다른 게 많았거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인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쌀밥이 아니라 그냥 밥. 처음엔 헷갈렸지만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셨어요. 큰 마트였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선반마다 물건이 가득했거든요. 과자, 빵, 우유, 과일, 고기, 생선 이렇게 많은 먹을 게 한 곳에 있다니. 혜진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북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처음 봤어요. 노란색 과일. 이게 뭐예요? 바나나야. 먹어봐.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달콤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아이가 없으셨던 부부가 저를 딸로 받아주신 거예요. 처음 만난 날, 새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혜진아, 우리 딸 돼줘서 고마워. 저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했어요. 제 방도 있었고 침대도 있었지요. 이불도 두툼하고 포근했습니다. 처음 그 방에서 잔 날 밤, 저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새 엄마는 매일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거르는 날이 없었어요. 많이 먹어야 커.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찬을 더 주셨지요. 된장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 새 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맛이 생각났어요. 북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과 비슷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요. 친구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달라서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너 말 왜 그렇게 해? 하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혜진이는 북쪽에서 온 친구야. 우리랑 같은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말이 조금 다른 거야. 그 뒤로는 친구들이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궁금해하며 물어보기도 했지요. 북한은 어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춥고 배고팠어. 근데 거기도 우리 아빠, 엄마 있어. 밤이 되면 저는 북쪽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다리는 좀 나으셨을까? 어머니는 노동단련대에서 나오셨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새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었어요. 헤어졌던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모습이 나왔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우시는 걸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새 엄마도 우셨어요. 혜진아, 통일이 되면 내 부모님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거야. 그땐 자유롭게 오가며 가족을 만날 수 있겠지. 저는 그날 밤 창밖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통일이 빨리 왔으면.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한국말도 이제 자연스럽게 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북에 둔 가족들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려요. 아버지와 어머니께, 돌아가신 할머니께. 잘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자유로워요. 자유. 이 단어의 의미를 저는 몸으로 압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 추위에 떨지 않는 것,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였어요. 여러분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끔 강연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특히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우세요. 6.25 때 우리도 그랬지, 우리도 피난 다닐 때 그렇게 말씀하시며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 철조망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오가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두만강을 다시 건널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 다리를 건너서요. 고향집에 가서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남쪽에서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도 찾고 싶어요. 할머니 산소에도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요. 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어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피가 흐르는 민족이에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때는 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건너고 싶어요. 그 꿈을 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7살 혜진이는 지금 30이 넘은 어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사랑해주세요.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함께 꿈꿔주세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